살펴볼 건 현대시 작품 2개를 볼 건데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선생님이 전에 모의고사 우리가 6월 모의고사 할 거예요. 6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해서 시 2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 그래서 그거랑은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문학이라고 하는 애의 접근 방식이 되게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여기에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보고 읽을 때. 근데 그걸 알려면 지금 단순히 개념만 딱 보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 학원을 갔다 그러면 악보 읽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악보를 읽을 줄 안다 그래서 바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있는 영상이랑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한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학작품 해석할 때 얘는 이런 걸 적용해 볼까 저런 걸 적용해 볼까 해서 배우는 방식들에 대해서 모두 한 번씩 다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되는구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시라고 하는 건 문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과 형식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가 출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위주로 설명을 좀 할 건데 내용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형식 설명하고 그 다음 희망에 거쳐 내용 설명하고 형식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순서 구성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에 봤던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서술어에 집중을 해서 시어라고 하는 애의 긍부점을 좀 따져서 의미를 갖다 집어넣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거 말고 얘는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한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자 보면 우리가 시에는 모든 시에 화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을 보면 소설에도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존재하는데 소설과 달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 화자가 무조건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소설로 따지면. 그랬을 때 소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 있고 1인칭 관찰자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면에서 그래서 화자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 화자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가 이 이용학의 항구고요. 이정록의 희망의 거처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특정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적은 시야. 지금 두 개가 지금 딱 나뉘고 있는 경우예요.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할 때 여러분들은 뭘 파악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화자가 처해져 있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시적 상황을 파악해라 라고 하면 뭘 찾아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이걸 찾으시면 돼요.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배경.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라던가 공간적 배경 찾아주시면 좋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안에서 화자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있는 걸 찾으면 그게 시적 상황이 돼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애가 왜 내용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보통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거나 그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낀다. 이런 경우 별로 없지. 그치?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뭔가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던가 이러면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발생이 딱 되자마자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이 화자가 그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경 찾고 그 상황에서 얘가 뭐 하는지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시 주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으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화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들이 있죠. 자, 그때는
없습니다. 시적 상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 얘는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대부분 관찰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무엇을 한다? 관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설로 따지면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유사한 거고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유사합니다. 그럼 관찰하고 있으면 얘는 시적 대상이 아니라 뭘 찾아줘야 되냐면 화자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돼요. 자, 시적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찾냐라고 하면 주로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애는 화자가 설명하는 대상이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주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적 대상을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시적 대상을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 정리해 주시면 돼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적 대상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시적 화자는 지금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해서 얘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은 같습니다.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이런 대상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진 않았는지. 짧게 순서를 정리해주면 시에는 화자가 무조건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시는 없어. 단지 표면에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지 모든 시에는 화자가 있습니다. 모든 시에 있는데 굳이 찾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읽다 보면 언제 튀어나와요. 표면에 안 드러나 있더라도 말하는 사람은 있어. 그러면 시에서 처음 봐야 되는 건 이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시적 상황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의 특징과 특성부터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적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고 화자가 시적 대상의 특징과 특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에 대해서 분리를 해볼 건데 얘는 익숙해지면 동시에 분석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연습해보자 라고 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지만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그냥 두 개 같이 동시에 찾아가면서 쭉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한 건 얘가 더 찾기 수월합니다. 얘는 일종의 표지들이 있어요. 뭐 서리법 찾아라 그러면 이제 물음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역설 찾아라 라고 하면 서로 대응되는 모순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한 표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찾기가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 이용학의 항구 보도록 할게요. 이용학의 항구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봤으면 칠판이 꽉 찰 것 같아서 지우고 진행할게요. 자, 이용학의 항구는 선생님이 전자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적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화자가 처해져 있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 배경 속에서 이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자,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더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시간 체크해. 그게 뭐야? 시간적 배경 나타나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 앞말 잘 보시면 카렌다를 한 장씩 뜯는 해서 는자 보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이에요. 문법을 잘 녹여보자고. 뒤에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걔가 앞말에 관형어를 딸고 나왔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관형어가 해주는 역할은 뒤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애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냐? 앞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카렌다를 한 장씩 뜯을 때래. 그리고 그 카렌다를 뜯는 시간은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뜯는데요. 자,
자, 카렌다가 뭐냐면 캘린더입니다. 여기서는 살짝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캘린더 같은 경우는 달력이야. 1에서부터 30 혹은 1에서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적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넘기죠. 근데 달력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인력이 있어요. 인력.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 가끔 벽에 걸려있는 경우들 아직 많아요. 있어요. 보면 1월 1일이면 1만 크게 쓰여 있어. 1월 조그맣게 되어 있고. 그 한 장 뜯으면 그 다음에 2. 한 장 뜯으면 3. 그게 인력이야. 자, 그 카렌다를 한 장씩 뜯고 있는 겁니다. 인력인 카렌다를. 근데 그게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뜯는데 잘 생각해봐. 달력을 뜯는 시간이고 뜯는 이유는 태양이 돌아왔을 때 뜯는데요. 시간 언제야? 아침. 잘했어. 아침 시간이에요.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 그 다음 검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해서 검누른 소리가 항구의 하늘을 흘렀대. 항구 동그라미 치세요. 공간적 배경이죠. 항구야. 항구에 있어. 자,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그려봅시다. 항구의 아침이에요. 항구의 아침. 그리고 그 아침에는 검누른 소리가 항구의 하늘을 흐르고 있대. 이건 이따 특징, 그 표현면에서 살펴볼 건데 소리가 흐른다라고 해서 그냥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라고 봤더니 먼 해로를 이겨낸 기선이 항구와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했다. 소리가 방 하고 나고 그 뒤에 기선이 입항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 기선할 때 선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치? 얘 뭐처럼 생겼니? 배에 사람이 앉아서 노 잡고 있는 그림처럼 생기지 않았어? 요 글자 들어가면 배라는 뜻입니다. 기선은 배야. 증기선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기선해서 사이즈가 큰 데입니다. 그때 이 기선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고 있어. 입항하고 있고. 이때 이 검은 기선이라고 하는 애가 먼 해로를 이겨냈대요. 그것도 체크해 보세요. 자, 먼 해로를 이겨내고 돌아왔어. 자, 그러면 이 기선이라고 하는 배는 먼 바다까지 나갔던 거지. 먼 바다를 나갔다가 지금 다시 항구로 들어온 거야. 입항했어. 항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어? 먼 바다까지 나갔어. 먼 바다를 얘들아 한자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게? 원? 아니야. 더 큰 바다야. 먼 바다는 되게 크거든. 양 잘했어. 그럼 먼 바다 나갔다 돌아오는 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 원양어선. 그쵸? 원양어선일 가능성이 큰 애예요. 그래서 입항을 했고 거기서 입항한 뒤 상륙하는 얼굴들이라 그러면 원양어선을 탔던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거기서 탄 사람들이 쭉 내리는데 그 얼굴들은 하늘 끝으로 쏙 찔러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힘얼군 얼굴뿐이었대. 자, 이 사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침에 항구에서 뭐 하고 있어? 기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도 하죠. 가능합니다.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지만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선에서 내리는 저 얼굴들 같은 경우는 항구라는 시의 시적 대상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니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그 얼굴들이라고 하는 것을 외양묘사해주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찔러도 붉은 피가 없을 것 같대. 피가 없을 것처럼 창백한 얼굴들이라는 거야. 너네 원양어선 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타고 오거든? 그러면 바다에 나가잖아. 밥도 바다에서 먹고 잠도 바다에서 자고 그냥 바다에서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지. 너무 힘들겠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혈우병이라 그래가지고 혈우병 맞나? 배 타는 사람들이 비타민 섭취를 못해갖고 잇몸 다 헐고 피나는 병,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밖에서 고생을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부두의 인부꾼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시적 대상 하나 더 나타나요. 부두의 인부꾼들도 보고 있어. 그리고 그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거무튀튀했고 시큼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것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곡이 매우 중요한 정도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딱 등장해. 기선에서 내리는 사람들 바라보고 있고 부두의 인부꾼들 바라보고 있어. 뭐 하면서? 노동하면서. 자,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정리돼서 나오죠. 어린 노동자인 나가 항구에 아침에 항구에서로 합시다. 아침에 항구에서 뭐 하고 있어? 노동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 그렇지? 자, 이 상황만 딱 놓고 시의 주제를 정리할 수 없는 이유는요. 상황 같더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의지를 불태우고 누군가는 좌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적 상황만 봐서는 주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봐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거기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야호선 타고 돌아오고 내려오고 있는 어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동자분들, 그리고 부두의 인부꾼들,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요.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보통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거나 뭔가 신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부두의 인부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꿈, 이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는 사람도 그렇고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생계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꿈을 꾸고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다니던 마음, 흩어졌다도 다시 작대기처럼 꼿꼿해지던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 체크해보세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심장이 마음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생기는 거, 마음, 자신의 생각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지녔냐라고 보면 무리를 도롬도롬 헤어다니는 마음을 지녔었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애는 막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였었대.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밑에 봤더니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꿨고 꿈 체크해 주시고 나를 믿고자 했다 해서 믿음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애는 꿈과 믿음이지. 이상일 수도 있겠네. 내가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저런 환경에 처해져 있고 어린 나이에 부두 인부꾼들과 섞여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생기가 되게 힘든 상황일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던 화자는 꿈을 쫓아가고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현실적 상황에 부딪혀서 흩어져도 다시 모아서 꼿꼿하게 만들던 사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를 믿고자 했었다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 가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방금 설명한 데까지 자르세요. 그리고 이 방금 설명한 부분, 윗부분, 자른 거 윗부분, 그리고 자른 거 아랫부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큰 차이점. 뭘지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 내용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윤동주 시인의 시도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힌트를 주면 선어말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어말음이랑. 이게 달라. 여기는 뭐 쓰여? 과거. 쓰여요. 쓰여. 이 밑에는 니은다 이런 거 써요. 그리고 얘는 시간부사도 등장해요. 오늘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선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 기준 위 부분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화자의 과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의 어린 노동자였던 나는 아침부터 항구에서 일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고 주위에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는 꿈과 희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볼 현재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된 화자인 거죠. 여러 해 지나 오늘 마음은 오늘 마음은 여러 해가 지났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기보다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앞에가 과거가 나오고 뒤에가 현재가 나와서 이걸 선생님 역순행적 구성으로 봐도 돼요? 쉽죠? 일단 여기까지는 회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에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상태니까 과거 시제 쓴 거지. 그치? 근데 사실 회상이 들어가게 되면 역순행적 구성도 맞다고 봐야 돼. 근데 얘 선생님 과거 나오고 현재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에 과거라고 하는 걸 현재 화자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과거 시제를 써놨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오늘의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이것도 찾아야지. 이렇게 시제가 바뀌면 화자 또 찾아줘야 돼. 오늘의 화자는 뭐 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나?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보자. 구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낮이니여 이래서 그 과거라고 하는 걸 회상하면서 과거에 꿈을 꾸고 이상을 지키려고 했던 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 힘들었지만 꿈과 이상을 쫓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어떠한 형식들이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연의 4행 보세요. 검누른 소리 항구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주체는 얘입니다. 그치? 소리가 검누르고 소리가 흘렀어. 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 두 개 있어요. 운율과 심상. 이거 두 개가 없으면 시라고 안 합니다. 이때 심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상이랑 다른 단어야. 시상은 주제라는 뜻이고요. 심상은 글자를 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인데 이 형상이 떠오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각을 자극해서 떠오르게 해. 글자인데 이 글자가 오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 자극한 감각에 의해서 마음속에 형상이 떠올라. 그걸 심상이라 그래. 그래서 영어로는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뭐 촉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래요. 자, 이때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심상을 자극해? 청각적 심상입니다. 이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표현됐어? 검누르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흐른다라고 표현했어요. 검누름 같은 경우는 색채어고요. 흐른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죠. 색채나 움직임 같은 경우 얘네는 뭘 자극하니? 시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감각에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본래 주체인 소리가 청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단어인데 얘를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 이런 걸 감각의 전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해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요. 공감각의 공자는요. 함께 공자예요. 함께.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 애입니다. 여기서 지금 공감각적 시각을 심상을 쓰고 있고 이연의 일행에 먼 밑줄 치세요. 먼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치면 안 나옵니다. 문법상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써도 허용해주죠.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인이 모든 형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데는 그 형식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래서 형식에서 쓰이는 표현 방법이 딱 튀어나오면 걔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시적 허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데 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먼보다는 먼이라고 해서 글자 수를 하나 더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 줄 수 있겠죠. 내용 표현을 강조하는 데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기선, 검은 기선 나오는데 검다라고 하는 색채어 쓰이고 있고요. 기선이라고 하는 시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색채어가 더 나와요. 붉은 피, 희멀건 얼굴. 자,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개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 개 나온 색채들이 서로 같은 계열인지 다른 계열인지 보셔야 돼요. 다른 계열이면 얘 뭘로까지도 볼 수 있냐? 색채 대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색채 대비를 일으키게 되면 얘는 강조하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거기 얼굴, 희멀건, 얼굴뿐 해놨는데 시어 반복으로 보셔도 되고요. 사실 저렇게 쓰면 AA, BA 구조기도 하죠. 부두의 인복꾼들은 흙을 씻고 자란 듯 해서 듣자 동그라미 치세요. 처럼, 같은, 같이 이런 애들. 이런 애를 우리가 연결어라고 하고요. 연결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A를 B로 비유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걸 직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결어가 등장하면 원관념, 보조관념 찾아주시고 직유법 쓰였구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하고 뒤에 이런 거 쓰였죠? 이것도 시적 활용입니다. 문법상 우리나라 말에 특수기호 못 넣게 되어 있어요.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넣었어? 운율 형성하려고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린 노동자였고 해서 고라고 하는 애로 끝내서 사실 여기는 살짝 여운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뭐 걔가 평범한 표현법의 효과는 아니라서요. 넘어가세요. 무리를 도롬도롬 헤어다니던 마음, 도롬도롬 밑줄. 도롬도롬이라고 하는 건 음성 상징어로서 쓰였고요. 의태어로 쓰였습니다. 음성 상징어 애들은
도롬도롬에서 보통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율 형성해주고요. 그리고 의태어 같은 경우는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애야. 형태를 표현했으니까 시각적 심상도 자극하고요. 그리고 고행해 보시면 마음 하고 그 다음 행해 보셔도 마음 해서 시에 쓰인 행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행을 뭘로 종결해 놨냐? 명사로 종결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명사 형태로 시행을 종결시켰다 해서 명사형 시행 종결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문장 구조상 뒤에 오는 애들은 서술어들이기 때문에 어미로 끝나야 돼. 근데 명사만 띡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운이 형성되고요. 한 가지 더는 뒷말이라고 하는 어미가 나오면 이제 어미 부분까지 시선이 분산되는데 시선 분산되는 애를 딱 잘라버리지. 그래서 명사형으로 딱 등장하는 애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나를 믿고자 했었다 해서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 쓰고 있고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여기는 니은다 써서 현재 시제 쓰고 있고요. 부두로 돌아간다. 니은다 쓰고 있고 그날의 낮은이여 해서 낮은 밑줄 쳐. 낮은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그 낮은이 우리나라 지명이야. 함경북도 북부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래. 자, 낮이는 몰라도 함경북도는 알지. 그치? 자, 한반도 내에 있는 지명을 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경북도 어딘지 알죠? 그치? 조금 더 낮인이라고 하는 애까지 안다라고 하면 이 낮인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이면 낮인이란 단어를 딱 보고 떠올리는 감정이 생겨. 외국인들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모르죠. 그래서 고유 지명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게 되면 향토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낮인이여 해서 여라고 하는 호격조사 사용하고 있고요. 부르는 의미를 주는 조사입니다. 그때 이 여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영탄의 의미를 줘요. 그리움의 감정을 탁 터트려주는 부분이 저 낮인이여 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정록 시인의 희망의 거처라고 하는 시인데 얘는 앞서 설명한 부분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야. 자, 그런 시면 자, 화자는 쌤이 모든 시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시가 등장하면 뭐부터 봐야 되냐? 시적 대상부터 찾아야 돼요. 자,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고 그냥 바라만 보고 끝인 게 아니죠. 설명하고 있는 설명 대상이랑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나온다고? 주어에 나온다고. 그래서 시적 대상을 먼저 찾아주세요. 그리고 시적 대상 찾은 후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과 특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찾고 그리고 뒤로 가면 이 특성과 특징을 보면서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느낌을 갖는지 감정을 갖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시적 대상을 찾으려고 봤더니 일연 일행부터 튀어나옵니다. 옥수수 때는 이러고 그냥 찾았네. 그렇죠? 저 옥수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시는 시적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안 찾아도 된다 그랬죠? 뭐 하고 있어 이 사람? 옥수수 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옥수수 때라고 하는 애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라고 합니다. 옥수수 때의 특징 첫 번째는 뿌리를 땅에서부터 서너 마디까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얘 옥수수대야. 여기가 땅이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마디를 3개만 그려놨거든? 그러면 요 마디 정도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혹은 4마디라고 하면 더 길어지겠지. 그러면 얘의 특징, 뿌리라고 하는 애를 얕게 내리니 깊게 내리니? 깊게 내려요. 여기 옥수수대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발가락은 옥수수대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형식상 특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 발가락이 헛발일지라도 들이민대요. 뿌리를 길게 내리는 데 있어서 땅에 안 닿고 헛발이더라도 그냥 쭉 들이민다라고 하지. 저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아니 이 옥수수대가 뿌리를 길게 들이내었을 때 도달하는 지점이야. 근데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닿지 못해도 계속해서 내민대.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얻게 되는 목표나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닿지 못해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허방으로 내디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마디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발의 근성이라 그래. 땅에 닿지 못해도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행위를 화자는 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하는 거야, 열심히.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자,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갖고 있네. 이게 3번째 특징이에요. 부젓가락 같은 뿌리래. 부젓가락이 뭘까? 너네 혹시 단어의 형성할 때 부삽 이런 단어 들어봤어? 음운 변동할 때 부삽 이런 거 들어봤어? 이상하네요. 들어봤어야 되는데 학원 수업 때도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자는 불이라는 뜻에서 온 거고 리을이 탈락하네요. 부삽은 불 뜨는 삽이고요. 부젓가락은 부직갱이처럼 불 이렇게 쏘시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불을 뒤적이려고 하는 애면 얘는 튼튼할까 튼튼하지 않을까? 튼튼하겠죠. 그래서 얘는 얇고 튼튼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뿌리라는 거죠. 자,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주어가 또 등장하네요. 버드나무 체크해 주세요. 지금 이 작품에는 시적 대상이 2개 등장합니다. 시적 대상 여러 개 등장하는 시 많고요. 시적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시적 대상을 슬쩍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째 나타나게 되는 시적 대상은 버드나무입니다. 그럼 시적 대상 찾았으면 이 대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특성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자신의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자신의 흠집을 박는데요. 흠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흠집에다가 뿌리를 박는다. 자, 이걸 해석하려면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식물 입장에서 얘들아 뿌리라고 하는 거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쓰러지죠. 그치?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애는 얘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뿌리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야? 왜 흙에다 뿌리를 뿌려 얘가? 그치? 영양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애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애예요. 자,
그럼 얘는 자신의 삶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뿌리와 영양분 흡수를 하는 애를 어디서 뽑아내느냐라고 봤더니 흠집에서 뽑아냅니다. 흠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상처라도 유사해. 지금 제가 저 흠집이 상처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뒤에 바로 나와요.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이라고 표현을 해놓죠. 그치? 상처에서 뿌리를 내리는 애면 자, 자신의 삶의 기둥을 상처에서부터 뽑아내는 애야. 누가 내가 삶을 사는데 나한테 커다란 상처를 줬어. 그러면 상처 입고 움츠리고 난 망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상처 입은 그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내는 애야.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애가 뭐 한다고?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랬죠? 자, 이 뿌리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기둥이 된 다음에 자신의 흠집에 뿌리가 박힌대요. 자, 흠집에 뿌리를 박게 되면 어디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게 돼? 상처에서부터 흡수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을 자신의 상처에서부터 얻어오는 거야. 상처받으면 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걸 못해? 그럼 난 이 부분을 통해서 잘 해서 내 삶을 더 잘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애가 버드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저기서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처의 지붕에서, 지붕은 위에 있는 애고 주춧돌이라고 하는 애는 집을 지을 때 땅 위에다 그냥 지으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자체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돌 위에다가 지어주거든. 그럼 집을 올리게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상처의 지붕에서 일로 뿌리를 내리고 얘가 기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상처, 다른 말로 흠집. 주춧돌도 상처라 그랬으니까 얘도 다른 말로 흠집이야.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흠집으로 뿌리를 박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둥이라고 하는 애는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이걸 통해서 화자는 뭘 생각하고 뭘 깨달았는가.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겁니다. 생이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바라본 옥수수대랑 버드나무를 통해서 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옥수수대나 버드나무 같은 애들은 자연이죠. 자연물입니다. 이 사람 자연물의 특징을 바라보다가 그걸 어디다 적용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연물이라고 하는 걸 관찰하다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 거지. 유사한 특징을 가져다가 더 큰 존재라고 하는 거에 적용해서 쟤는 저럴 거야 라고 깨닫는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유추의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해서 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야.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버드나무랑 옥수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이 눈을 맞춘다 해서 버드나무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옥수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이라서 둘이 교감하고 있는 장면이 저 눈을 맞춘다로 표현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적 대상 찾아서 특징 찾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 찾아보는 시죠. 그래서 얘 주제를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자연물에서 깨닫게 된 삶의 의미를 뭐 상처의 삶의 의미란 뭐 상처에서부터 뭐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화자가 깨닫고 있다. 이런 거 좀 예쁘게 정리하면 주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형식상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네들이 수업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니? 50분하고 10분 쉬는 시간이야? 그쵸.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는 45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집중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다들 바닥을 치고 있어. 이게 고등학생들의 최장 시간 집중력이 50분 뭐 이렇게 제일 적정 집중력이.
거기 맞춰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40분 뭐 이렇게 되지 않니? 점점 늘어나죠. 너네 50분 수업이 조금 넘어가면 막 정신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 끝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다시 기운 차리시고 보도록 합시다. 희망의 거처의 형식상 특징 보도록 할게요. 표현법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1년에 발가락 요거 체크해 봅시다. 뿌리를 발가락이라고 표현했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자, 표현법 쓰이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의인법은 비유 안에 들어가는 앤데 비유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대상을 설명해 줄 때 독자가 아는 대상을 빗대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비유법이야. 그래서 친근감이 생겨요. 근데 의인법은 뭐 더하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독자는 당연히 사람일 거 아니야. 독자와 같은 존재인 사람처럼 표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친근감 형성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의인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은 뭐 하는 존재야? 움직이는 존재죠. 그래서 의인법을 쓰게 되면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선 사실 뿌리라고 하는 애가 식물이어가지고 생명체죠. 생명체를 생명으로 표현해서 요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얘가 더 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니은다라고 하는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네요. 시에서 현재형 시제를 쓰면 한 문장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현재형 시제가 2번 이상 등장하게 되면 어미 반복으로도 이어져요. 그 다음에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요거부터 보자.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해서 처럼 동그라미 쳐주시고 처럼 같은 듯이 뭐 이런 애들 연결하라 그랬죠? 비교법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울컥울컥도 체크해 주시고 얘 음성 상징어죠? 그 중에서도 의태어입니다. 얘는 운율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자극해주죠. 자, 이때 의태어 같은 경우가 형태인데 이 울컥울컥이라고 하는 형태는 움직임이 조금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동성,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생동감이 생겨요. 이런 경우. 얘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저 버드나무는 하고 뒤에 쉼표가 하나 찍혀 있는데 쉼표가 찍히면 이 부분에서 쉬세요. 이래서 읽다 보면 거기서 다 쉬겠지? 그래서 운율 형성이 따라오고요. 거기서 휴지가 생기니까 쉬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 쉼표 앞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게 딱 끊겨. 그래서 얘도 그 앞말이 강조됩니다. 그다음에 재흠집해서 시어 혹은 시구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좋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용 강조나 운율 형성이라고 하는 효과 딸려옵니다.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드러나니까 역동성 계속 생기는 거고요. 생이란 이래서 이 부분도 쉼표 딱 썼죠. 제시어로 탁 집어넣어줬어. 이 부분도 강조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이 눈을 맞춘다.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어 쓰고 있고요. 이파리들인데 눈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쌤이 이 작품 현재형 시제 쓰고 있다 그랬는데 현재형 시제 중에서는 단순히 시제가 현재야 지금 일어나고 있어 만 표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 특히 어떨 때냐면 화자가 특정한 깨달음을 얻은 걸 얘기할 때. 너는 현재형 시제는 또 언제 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제가 현재가 아니어도 쓰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그런 효과를 주려고 현재형 시제를 쓰는 거기도 합니다.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하잖아. 그쵸? 지구는 돌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그래서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일 같은 경우는 현재형 시제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진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효과도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랑 볼 건 문제 정답 이걸 떠나서 너네들이 선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잘라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좀 언급해 주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 잘 가다가 한 단어 삐끗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내신일 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를 좀 볼 건데 20번 같은 경우 1번 보세요. 단어적 표현 자르세요. 이게 작품에 쓰인 표현법을 찾으라는 거야. 반어법 쓰였는지 찾아야 되고 그 반어법이 쓰인 걸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건 반어가 주는 효과입니다. 원래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우회로 제시하는 거 맞아요. 반어법이 사용됐으면 저게 다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현실 체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회로 돌리는 거 맞아요. 반어적 표현이면 우회법 맞아. 우회로 돌리는 거지. 근데 그 돌리고 있는 대상이 내용적 측면에서 현실이냐는 거야. 그래서 선지 구성을 잘 보시면 표현법 뭐 쓰였는지 그리고 그 표현법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표현법이라고 하는 애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3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표현법만 찾으면 안 되고 표현법, 표현법의 효과 그리고 그 표현법이 서술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의문형 진술 찾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찾아주시고 얘는 지금 표현상 특징이 2개 있어요. 의문형 진술 그리고 반복법까지 쓰여 있어야 돼. 의문형 진술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의문형 진술이 있고 반복법이 있다 그래서 2개 합쳐버리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부분은 내용면이죠. 여긴 지금 효과가 떨어져 있네요. 3번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자도 체크해줘야 돼요. 화자나 의지적 태도는 내용면입니다.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들은 지금 여기서 빠져 있어요. 아, 부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 효과네요. 영탄적 어조를 쓰면 강조됩니다. 그게 효과야. 근데 얘 강조하고 있는 대상이 의지적 태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화자의 의지적 태도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본 희망의 거처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막 미친듯이 뻗어낸 옥수수대 같은 애가 땅바닥에 닿지 않아도 난 뿌리를 계속 뻗을 거라는 근성을 보여주지. 근데 걔는 시적 화자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4번은 점층적 시상전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화자에 잘라주시고 고조된 감정 잘라주시고 강조라고 하는 게 점층적 시상의 효과입니다. 점층적으로 시상 전개하면요 강조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시적 내용인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5번은 직유적 표현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외양에 드러나는 특성 잘라주셔야 되고 그 외양이 대상의 외양인지까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가나는 둘 다 직유법 쓰고 있고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거무튀튀한 해가지고 뭐 쭉 해서 부두의 노동자들, 인부들 외양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시 같은 경우에는 뿌리 해가지고 옥수수대 뿌리라고 하는 거에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뿌리 같은 경우도 옥수수대 해서 시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 보자. 21번 얘들아 보기가 눈에 처음 딱 들어오지?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사실 저 문제 안에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는 왜 줘요? 보기는 시 내부에 드러나 있지 않는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야. 내가 정보를 줬을 때 얘가 시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건데 예전에는 보기가 틀과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이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해 라고 줬거든. 요즘은 이 보기 그냥 힌트와 같은 역할이라서요. 내용 파악만 잘 해놓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래서 21번 보기. 자, 보기 문제가 시에 나온다. 내용 확인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4번에 가서 봅시다. 자, 마음이 흩어졌다, 작대기처럼 꼿꼿해졌다라고 하는 건 꿈과 희망을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가 틀렸어?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던 좌절이 틀렸죠. 만약에 시에서 작대기처럼 꼿꼿한 마음이 흩어졌다 라고 표현했으면 좌절하는 거 맞지.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전후사정이 틀려서요.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도 내용이의 문제인데 내용이의 문제들 선지 보시면 작은 따옴표 안에 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가서 보시면 두꺼운 글자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함정 문제로 내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랑 뒤에 설명이랑 이 시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앞에 가서 어떤 거였는지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도 1번에서 5번 선지를 좀 잘라보도록 하죠. 들이민다는 헛발일지라도 연결되어 여기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 들이민다가 헛발일지라도 들이민다 해서 본문에 잘 그 둘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르고 시도하는 의지.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내용 확인 문제라서요. 내용면을 잘 해석하고 있나 물어보는 건데 시도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돼요. 2번은 키우는 것이다. 맨발의 근성 여기까지 자르고 옥수수대가 다른 존재와 교감을 통해 잘라주시고 성장하게 됨 잘라주세요. 그리고 통해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도 쳐주세요. 2번 문장은 다른 존재랑 교감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어? 그 둘을 연결해주고 있는 교감을 통해 성장하다 해서 통하다라는 단어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잘랐을 때 앞말도 맞고 뒷말도 맞아요. 근데 그 둘을 연결해주고 있는 의미가 틀리면 걔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통해라고 해서 서술어가 등장했지만 조사랑 어미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요. 글자 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박는다, 흠집 연결돼요. 여기까지 자르고 버드나무가 자 버드나무인지도 확인해줘야겠죠.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 잘라주시고 세운 자는 스스로와 연결되어 여기 잘라주시고 마찬가지 버드나무인지 확인해줘야겠죠.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확인해줘야겠죠. 꺼내는 것이라고는 생이란과 연결되어 잘라주시고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잘라주시고 생에 대한 깨달음 잘라주고 유추하고 있는지 봐줘야겠죠. 저기서 중요한 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에서 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게 되는 애예요. 자연을 관철했고 여기서부터 생이란이라는 걸 깨달은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틀리게 되는 문제라서요.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